뇌과학 또는 생명공학, 나노기술, 에너지과학 이런 부분도 인간이 생각해서 연구했던 건데 생각을 가속화시켜 주니까 속도가 10배 빨라진 거죠. 기본적인 사고의 일부분을 인공지능한테 도움을 받기 때문에 더 오래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실 AI를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사실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일류 책 저자이신 김상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인지과학자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라고 많이 인사를 드리는데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세요.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연구했었고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른 어떤 인공진화론 얘기도 하니까는 되게 다양한 어려운 학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데 제 모든 연구의 중심은 인지과학, 마음입니다. 마음의 관점에서 새로운 정신적인 연결을 메타버스로 이야기했던 거고 마음의 관점에서 새로운 지능의 도구가 나왔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도 보게 되면 인공지능을 어떤 테크니컬하게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행동과 관계의 변화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학자다. 이렇게 저를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한 수 배운다는 느낌으로 또 다양한 질문 나눠볼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실 제가 AI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진 건 작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관심을 가진 건 로봇이 일상생활에 왜 이렇게 많이 뻗쳐 있지? 생각하면서 야, 로봇이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하면 다음은 AI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작년에 되게 AI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게 이게 한 5년 뒤, 10년 뒤에나 상용화가 될까 싶었는데 갑자기 대뜸 올해 챗GPT가 나오면서 어마무시한 속도로 AI를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대기업들도 정말 빠른 속도로 투자를 감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교수님께서 보시는 입장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보통 작년 11월에 챗GPT 나오기 전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무려 사람들이 챗GPT 고수준 정도의 인공지능 어떤 파운데이션이 나오는 시점을 한 10년은 걸린다. 빨라도 그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달 전에 예측했는데 그게 한 달 뒤에 나와버리니까는 많이 당황했었는데 또 작년 11월로 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좋은 파운데이션이 나왔지만 이걸 바탕으로 이런 서비스가 개발되는 것도 역시 한 3, 4년은 걸릴 거야. 예를 들어 음악 만들고 시 써주고 또 챗봇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도구 만들어주고. 근데 그게 불과 한 2, 3개월 만에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보다 한 10분의 1 만의 기간 안에 그러니까 속도가 10배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문제는 AI뿐만 아니라 AI가 생각하는 도구거든요. 생각의 도구. 생각의 도구가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말은 인간이 생각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다른 측면, 대표님 얘기처럼 아까 로봇도 그렇지만 AI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뇌과학 또는 생명공학, 나노기술, 에너지과학 이런 부분도 인간이 생각해서 연구했던 건데 생각을 가속화시켜 주니까 다른 연구도 굉장히 지금 현재 속도가 막 급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술의 급가속이 AI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요즘에도 느끼는 게 점점 그 식당에 가도 사람이 없어지고 로봇이 생기고 그 다음에 콜센터 제가 그 전화를 가끔 보험사나 증권사나 받는데 전화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일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결국 사람을 지금 AI나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사람들의 이 인식 자체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밀리는 거 아닌가, 우리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대체되어 왔어요. 각 가정에 보면 로봇이 몇 개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로봇 없어요 그러기도 하는데 아직 엄청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로봇 청소기는 로봇이 앞에 붙어 있죠. 이름 로봇 청소기. 우리가 로봇 청소기를 로봇이라고 보는 이유는 걔가 뭔가 머리를 쓰는 것 같거든요. 가만히 진공청소기처럼 이렇게 되고 있으면 여기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가 움직이잖아요. 뭔가 사고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인정해주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있다. 근데 세탁기가 어찌 보면 인간이 빨래하는 걸 대체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계라고는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에 나온 세탁기를 보게 되면
사용자의 어떤 그 세탁 패턴을 인식을 해가지고 개인화된 세탁들을 돌려주거든요. 인공지능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로봇이란 거의 형태가 인간의 외형하고 닮아 있고 공간을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스태틱하게 멈춰 있는 것도 로봇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여튼 세탁기만 해도 인간의 빨래 작업을 대체해 준 건데 그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픈 거냐? 세탁기로 빨래하면 슬프세요? 손빨래 안 하니까.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죠. 즉 저는 우리는 대체가 된 것 같지만 물론 그 세탁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일자리가 뺏기기도 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일자리가 양질의 다른 일자리로 탄생이 됐고 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보게 되면 대체가 아니라 나는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다른 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했던 영역은 인간만의 고유한 작업이라고 딱 믿고 있었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저는 이걸 과도기를 넘어가게 되면 마치 세탁기나 청소기의 관점처럼 우리는 되게 편하게 마음을 다시 돌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내가 굳이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 정도는 인공지능이 해주고 나는 지금의 이거라는 게 맞지. 이런 인식의 전환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1700년부터 2000년까지 300년 정도의 GDP 증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앞선 역사에서 인류가 이제 기원 후에 1700년 동안 GDP가 증가한 건 3.5배밖에 안 돼요. 1700년 동안 그러니까 전 인류의 경제 개발은 거의 멈춰 있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근데 뒤에 나온 300년 동안 거의 10,000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 거기 가장 대표적인 엔진이 바로 산업혁명기의 동력이죠. 그다음에 기계, 전자 그런 기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인간이 뭔가 도태되거나 멸망하는 문화를 만들어간 게 아니라 인간은 계속 다른 기회에 자리를 찾으면서 전체적인 인류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온 겁니다. 그 말은 인간의 역할은 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앞으로 좀 뭐랄까요? 위태로운 직업? 좀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체될 만한 직업군들은 특히나 또 어떤 직업군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크게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직군에서 많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인공지능도 초기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고정비를 확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는 고정비를 투자했을 때 인건비가 세이브되는 걸 바라겠죠. 공간에 대한 비용이나. 따라서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거, 많은 사람이 동일한 어떤 롤을 맡고 있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콜센터예요. 그래서 콜센터는 수천 명이 있지만 사실 개별적 다른 업무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 업무 수천 명이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 어떤 뭐 챗봇이나 대체에 성공하게 되면 수천 명의 일자리를 그대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도 줄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3,000명이 근무할 정도의 물리적인 공간, 어마어마한 임대료, 사무 기계 내 공간 비용, 어떤 재물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이걸 다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맡고 있는 동일 직무, 이거가 첫 번째 타겟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직무가 매뉴얼화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즉 뭔가 루틴화된 것에 대한 대체 속도가 빨라요. 역시 콜센터가 마찬가지인 게 콜센터는 새로운 직원들이 와도 뭐 몇 달을 뭐 학습시키지 않잖아요. 그쵸. 잠깐 트레이닝 해가지고 바로 현업에 투입시키고 하다못해 우버 같은 회사를 보게 되면 기사들은 교육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앱을 통해서 자기가 셀프 교육을 받아서 바로 현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매뉴얼이 거기 극단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도입하기가 편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약간 의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감정이 많이 개입되는 업무입니다. 정서노동. 콜센터 상담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지만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고액하고 뭐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하고 응대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생겨서 또 회사에서는 그것 때문에 손실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공지능은 사실 뭐 고객이 욕을 하건 뭐하건 간에 전혀 흔들림이 없죠.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인 거죠. 그럼 혹시 이렇게 변하는 AI 시대에 있어서 새롭게 탄생할 만한 직업군도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인공지능이 지금 뭘 대체하느냐를 보게 되면 인간의 사고 체계가 시스템 1,2라고 흔히 표현을 해요.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뭔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판단하는 방법. 대표적인 게 저런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배우거나 또는 운전을 배웠을 때 처음에는 만약에 농구를 배웠다 싶으시면 한 손으로 어떻게 받쳐가지고 몇 도의 각도로 어떤 정도 힘으로 넣어. 숫자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농구 본능적으로 하는 거고 운전도 그렇잖아요. 아, 저기 주차하려고 하면 핸들을 40도로 틀고 여기 사이드 미러에 뭐가 보일 때 꽂아 넣어야 돼. 근데 운전할 때 뭐 안 그러거든요. 감각적이죠. 이게 시스템 1이 된 거예요. 인간은 처음에 무언가 배울 땐 대부분 시스템 2, 그냥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자꾸 배워요. 근데 모든 걸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많은 작업들은
시스템원이 굉장히 많아요.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처리하는 영역이. 물건이 던져져서 받는다? 생각 안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받잖아요. 이런 것들. 그럼 시스템 2는 뭐냐? 논리적인 사고 영역인데 인공지능은 지금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의 영역. 그러면 우리는 시스템 2가 점점 이렇게 밀려나는 거냐? 아니죠. 인간이 갖고 있는 시스템 2의 영역 중에서 원래 내가 더 깊게, 더 넓게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나 어떤 한계성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잘라버리는 업무들, 뭐 일들 이런 것들을 더 오래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 말은 또 하나가 시스템 2를 통해서 우리는 정서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슬픔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쁨에 대해서 나눌 거 생각하고 자기 표현을 하고 동료애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력을 인간이 더 앞으로 좀 키우게 된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통해서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직장에서도 보게 되면 야, 넌 이성적으로 생각해 라고 얘기는 하지만 야, 너 정서적으로 생각해야지 감성적으로 생각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쵸. 현대인한테 중요한 능력이 이성적이라는 게 조직 내에서는 거의 못이 박혀 있어요. 근데 막상 많은 심리나 조직 연구의 결과를 보게 되면 정서적인 교감 능력이 뛰어난 개인이나 조직이 성과가 좋게 나옵니다. 저는 미래에는 오히려 깊게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으로 자기를 다 표현하고 남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직군,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산업혁명 얘기도 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사료들을 봐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모든 게 숫자로 관리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생겼던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게 되면 도시거주 비용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지역에서 몰려온 노동자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당시에 고층 아파트도 잘 없었던 때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살았던 환경을 보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뭐 고시원 얘기도 하지만 훨씬 더 열악했어요. 관짝 카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진짜 정말 관 같은 크기의 통에 사람이 누워 자기도 하고 심지어 줄이 있어갖고 로프를 걸어놓고서 몸을 이렇게 걸어갖고 하루에 1,000원, 2,000원 정도 내고 자는 숙소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사람이 시체처럼 쓰러져 잤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 그나마 많이 좋아진 거죠. 뭐냐 하면 인간이 이성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선택해서 1,000원 내고서 그 줄에 걸려 있는 거잖아. 네가 선택해서 3,000원 내고 관짝에 자는 건데 내가 그걸 왜 도와줘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아프다라는 걸 교감하기 시작하면서 이 제도가 좋게 전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렇게 사회적인 교감 능력이 저는 앞으로 더 증가할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고의 일부분을 인공지능한테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이제 좀 더 인간다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여유가 생기지 않나 봅니다. 저는 그게 인간다움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현대 문명은 그 생산량을 증가시키면서 인간다움보다는 더 많은 숫자를 찍어내는데 우리가 300년의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올 몇백 년의 시간은 숫자를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보다 좀 더 인간다움의 본질을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만들어보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네. 그런 뭐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겨날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이 안에서 네. 새로운 기회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도 뭐 공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기술했던 내용이긴 한데 저는 현재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기술이 크게 8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개. 8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인간이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이걸 Y축으로 놓으시고 인간은 또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이걸 X축으로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의식도 내부를 바라보는 내부식 세계가 있고 외부를 바라보는 외부식 세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4개의 디멘전이 나오거든요. 2개의 축이 있으니까. 근데 각 4개의 디멘전을 보게 되면 각 디멘전마다 2개 정도의 핵심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왜 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할까? 이 4개 디멘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 인간이 또 모든 작업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부의 육체적인 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고 뭐 의학을 개발시키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생명공학 기술이 있고요. 인공지능은 양자 컴퓨팅하고 한 쌍을 이뤄서 인간이 갖고 있는 내부의 정신적인 면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인류가 전 손을 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더 인간하고 비슷한 생각하는 도구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반면에 로봇은 뭐냐면 인간의 외부의식 세계에서 나의 몸을 대신해주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으로 집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게 앞서 잠깐 언급했던 뭐 청소기, 로봇 청소기나 세탁기 같은 것들이고. 마지막이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메타버스인데 인간이 정신을 외부적으로 확장하고 싶은 거죠. 나는 여기 있지만 다른 아바타로 디지털 세계 속에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걸 꿈꾸는 거예요. 나의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도 여기 있지만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 디멘전인데 재밌는 건 인공지능이 다른 모든 기술에 대해서 약간 부스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정책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뭐 아바타 또는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수작업으로 많이 개발해왔는데 지금 인공지능 도구가 이런 개발들을 자동화시켜주는 사례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아바타들을 인공지능으로 자연 발화해서 대화하게끔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인공지능 기반으로 생명공학 연구도 발전되고 있고, 즉 인공지능이 어떠한 기술하고 접목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걸 잘 관찰하게 되면 약간 발전 속도가 늦었던 산업 분야 또는 뭐 메타버스처럼 정체가 보였던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만났던 기업체 대표분들 중에 뭐 인공지능 다 좋은데 나는 교수님 소규모의 제조 기업을 하고 있어요. 뭐 원천 부품 같은 거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는 콜센터도 없고 사실은 다 뭐 별로 쓸 게 없는데 하도 주변에서 인공지능 얘기하니까 뭔가 좀 약간 압박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니 대표님 업력이 얼마나 되세요? 그랬더니 뭐 20몇 년 되셨대요. 그럼 회사에 뭐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겠네요. 그랬더니 많대요. 우리 데이터. 노하우가 엄청 많은데 이거 뭐 분석할 사람도 없고 쌓아놓은 거 그냥 있다고. 전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 데이터. 이 데이터를 한 방에는 안 되겠지만 인공지능으로 뭔가 가공해서 유의미한 어떤 패턴이나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게끔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저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하다못해 콘텐츠, 대학교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뭐 환경이다, 재료공학이다, 각각 영역에서 많은 사례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주로 큰 기업이나 실험했던 결과 몇 가지만 갖고 수업을 자꾸 하는데 이런 실제 우리나라에 20몇 년을 사업했던 기업의 데이터가 잘 가공돼서 학교에 쓸 수 있는 형태 전달이 된다. 교육 자료로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이거 자체 경제적인 가치를 또 창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정 어떤 산업이 뜬다라기보다 이렇게 연결 그림을 잘 그려내다 보게 되면 거의 뭐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없더라고 봐요, 사실. 최근에도 제가 미션 임파서블을 봤는데 거기에 빌런이 AI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AI가 이런 무기 생태계를 해킹해서 막 교란시키고 세계를 거의 뭐 장악할 만한 시스템까지 나오게 되면서 AI에 대한 또 무서움도 영화에서 또 표명을 해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하면 AI로 인해서 나중에 사람의 이런 위협을 받고 그를 통제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닌가. 참 재미있는 건 통제할 수 없게 AI를 만드는 건 누군가? 사람이죠. 이미 통제의 범위를 넘어선 AI가 일부는 있어요, 사실은. 뭐 국내에서 쓰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크웹 쪽에 보게 되면 AI 중에 범죄용 챗봇들이 있어요. 범죄 챗봇은 뭘 하는 거냐면 범죄와 관련된 기술들을 알려주는 챗봇이에요. 가장 이제 봤던 건 심각한 케이스가 사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사기도 흔히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감옥 가서 배우잖아요. 학교라고 해가지고 사기꾼들한테 서로 막 배우는데 이게 실제 그 챗봇으로 그런 게 돼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보이스피싱을 할 거다 또는 뭐 어떤 부동산 거래 사기를 할 거다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화형으로 알려주거든요. 챗봇들이. 당연히 지금 밝은 면에서 쓰는 챗봇들은 그런 거 물어보면 다 거절해요.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다크웹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즉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 AI도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실 AI를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한 관리라고 하니까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법이나 윤리를 통해서 우리끼리 어떤 규칙을 만들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AI라는 도구가 새로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 도구를 쓰는 사람에 대한 법과 윤리가 재정립돼야 되는 거죠. AI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냥 망치, 칼 같은 단순 도구라고 봐요. 중요한 건 새로운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도구를 뭔가 안 좋은 의도로 자꾸 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법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거. 이 속도가 맞으면 문제는 안 생길 거고요. 만약에 이 속도가 늦다, 법과 윤리가 너무 뒤에 따라온다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크웹에 있는 이상 챗봇을 넘어서는 물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언가도 전 등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